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살 남자입니다. 인생을 하루로 비유하자면 이제 저는 달도 지고 별도 지는 새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죠. 새벽은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저 까만 밤이겠네요. 자식들은 100세 시대라며 아직 청춘이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이 병을 앓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제 쌍둥이 여동생이 큰 병을 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라고 하던데 현대 의학으로도 암을 정복할 수 없나 보더라고요. 한날 한시 태어난 동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머릿속이 텅 비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싶었지만 저와 동생 사이엔 골이 깊은 오해가 있어 섣불리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는 저에게 아내는 한심하다고 대놓고 한 소리 하더군요. 내그맞게 겁날 것도 많아요. 나 같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가는 길이라도 서로 웃는 낯으로 보내줄 텐데 아이 저렇게 소심한 양반이 여태 회사는 어떻게 이끌었나 몰라. 아이고 답답혀. 아내의 말에 자극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동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가쁜 숨을 쉬며 잠을 자고 있더군요. 순옥아. 순옥이 하나밖에 없는 내 누이 순옥이. 그 이름을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모르겠네요. 순옥이와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보다 10분 앞서 순옥이가 나왔지만 아들 자식 태어나며부터 기죽일 수 없다고 어른들은 저를 오빠로 키웠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저희 집안에서 순옥이와 제 위치가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그 시절에 아들, 딸 차별 없이 자란 집이 몇이나 되겠냐만 저희 집은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쓸모없는 기집애가 한 배에 들어앉아 아이 지 오빠가 가질 걸 전부 나눴으니 갓난애라고 나오는데 아이 어찌 된 게 어른 남자 손바닥만 하려나? 달수를 전부 채워도 칠삭둥이만 못하게 되어놨어. 자라면서도 지 오빠 몫을 뺏으려 들까봐 아이 누구 주라는 걸 지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이 어미가 바득바득 대들어 하는 수 없이 거들어준 거요. 특히나 할머니는 순옥이와 저를 두고 두드러지게 차별을 하셨어요. 어머니께 들은 얘기로는 피난길에 올랐을 때도 아직 어린 아이였던 저희 둘을 모두 데려가기 힘드니 순옥이를 두고 가자고 했다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저를 업고 순옥이를 앞세워 대전까지 그 먼 길을 갔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저를 내리고 순옥이를 업으려고 하면 당장에 할머니는 몹쓸 기집애 버리고 간다며 온갖 모진 소리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어릴 때라 저는 전쟁에 대한 기억이 많진 않지만 주로 기억하는 건 어머니의 등에 업혀 포탄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반면 좀 자라서 순옥이와 피난 갔던 일을 주고받으니 동생의 기억 속엔 발에 피딱지가 앉아서 주저앉고 싶은 걸 어머니가 어르고 얼러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라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5살 어린애에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 아프지만 자라는 동안은 순옥이의 고생을 크게 제 마음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순옥이가 참 밝고 대찬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으니 아마 우리 남매가 10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동네는 산세가 깊은 곳에 있어 여름이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흉흉한 소문이 더운 여름밤을 식혀주곤 했습니다.
산짐승이 갓난애를 물고 갔다느니, 밤만 되면 도깨비불이 번쩍번쩍 돌아다닌다느니 별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선 거짓말도 있었고 별것 아닌 일이 와전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 사람은 없고 뜬구름 잡듯 실체가 없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그 해엔 뭔가 달랐습니다. 전쟁의 여파였는지 소문에는 전쟁통에 북에서 내려와 산속에 숨어 사는 간첩이 있다는 거였어요. 소문은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꽤나 구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근이가 아침 나절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간첩봤대. 잡힐 뻔한 거 겨우 뛰어서 도망왔다고 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혼이 빠졌는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먼 산만 보고 있어. 대근이라면 동네 꼬마 중에서 가장 겁도 없고 날랜 아이였습니다. 그런 대근이가 산에서 뭘 본 건지 넋을 놓고 있다니 아이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한낮이 되어서는 결국 우르르 몰려 간첩을 잡자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기엔 순옥이와 저도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비가 올 모양인지 하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시야도 좁아지고 뜀박질도 쉽지 않은 터라 저는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가, 끼니 때 놓치면 할머니한테 엄청 혼날 텐데 그만 내려가자. 평소에도 잦은 걱정이 많던 저는 할머니를 핑계로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순옥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겁나서 그러지? 내려가려거든. 너 혼자 가. 다른 때였다면 혼자서 산도 잘 오르내리지만 혹여 혼자 내려가다 간첩이라도 만날까 겁이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순옥이 뒤를 바짝 붙어 동네 아이들과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거의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땐 아니나 다를까 한두 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턴 저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 중에 겁을 집어먹는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특히나 나무가 바람에 휩쓸려 으스스한 소리를 내고 있으니 더욱 그랬겠죠. 대근이가 영 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이만 내려가자. 비 쏟아지기 시작하면 미끄러서 내려가기도 힘들잖아. 누군가 저렇게 말하니 저같이 겁 많은 처지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순옥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겁쟁이들이나 포기하는 거라며 놀려대 누구 하나 먼저 내려가겠다고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불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검은 머리 하나가 불쑥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소리 한번 못 내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아이 하나도 저와 함께 솟아나는 검은 머리를 보게 되었고 저보다 용기가 있었는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호가 되어 동네 아이들 모두가 일순간 사람 머리통을 보게 되었죠. 용기 있다고 자부하던 아이들도 풀숲에 솟아난 머리통 하나에 혼비백산에 가장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 동네 아이들이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던 저는 어느새 아이들에게 휩쓸려 정신없이 뛰었어요. 달리기가 빨랐던 저는 뒤늦게 달렸지만 금세 선두에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쯤이나 멀어졌는지 이쯤이면 안전하다 싶은 곳에 선두로 뛰던 아이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저 또한 멈춰 서서 그제야 뒤늦게 뛰어오는 아이들 중 순옥이를 찾아봤어요. 달리는 내내 겁이 나서 도저히 동생을 돌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마지막 아이까지 멈춰선 후에도 순옥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못 봤어? 아까 같이 뛰지 않았어? 저는 아직도 겁에 질려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에게 순옥이와 함께 뛰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다들 정신없이 도망친 상황이라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을로 내려가자고 하였고 벌써 앞서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몇몇 친한 동무들에게
같이 순옥이를 찾으러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가 더 내리치기 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겁에 집어먹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전부 돌아가고도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순옥이를 기다렸습니다. 차마 다시 돌아가 상황을 살펴볼 용기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반 시간 정도 지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동네로 내려가 어른들을 불러올 요량으로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순옥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쉽사리 뛸 수가 없었어요.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차라리 순옥이와 함께 검은 머리통 옆에 남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100걸음이나 걸었을까요? 제 뒤에서 순옥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석환아! 이석환! 그 사이 비가 더 세차게 내려 빗소리에 거의 파묻히다시피 했지만 분명 순옥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살짝 언덕져 순옥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또다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석환! 이순옥! 빨리 와! 잠시 후 순옥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뛰어왔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난 네가 간첩한테 잡혀간 줄 알고 어른들 부르러 내려가고 있었잖아. 저는 순옥이를 보자 안도감에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 말에 똑소리 나게 받아칠 순옥이가 그날따라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 저도 제 풀에 꺾여 우리 남매는 비를 맞으며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뭘 하다 늦게 온 건지 또 내가 본 걸 순옥이도 봤는지 묻고 싶은 게 천지였어요. 하지만 뭐랄까 깊은 눈을 하고 생각에 빠진 순옥이의 모습이 낯설어 말을 걸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 어른이 돼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마을에 다다라서야 순옥이는 평소와 같은 개구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야, 할머니한텐 네가 길 잃어서 늦었다고 하는 거다. 알지? 이때쯤 순옥이와 저에겐 불문율이 하나 생겼어요. 둘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들에겐 저 혼자 잘못한 걸로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순옥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땐 더욱 치밀하게 제 잘못으로 둔갑시키곤 했어요. 만약 순옥이 잘못이라는 게 고스란히 할머니 귀에 들어가는 날엔 집안이 쑥대밭이 나곤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역시나 할머니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남매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무척 역정이 나 있으셨습니다. 마당을 들어서니 이미 회초리를 한 손에 쥐고 순옥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너 무슨 못된 짓을 하느라 이 끼니 때가 훨씬 지나서 들어오는 거냐? 할머니, 순옥이가 뭘 한 게 아니고 내가 길을 잃어서 그래요. 고만한 동네에서 길 잃을 게 어디 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이 보나마나 기집애가 나서서 이 치오라비를 끌고 다녔겠지. 잔말 말고 순옥이 너 이리 와라. 이번에 회초리가 몇 대라고 했지? 저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제가 잘못한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 순옥이가 회초리 10대를 맞고서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할머니는 화가 누그러지지 않으셨는지 저희 남매가 밥을 먹는 밥상 앞에서 남은 화를 푸셨어요. 순옥이 너야 날 때부터 네 오래비 걸 전부 빼앗아서 뼈도 굵고 건강하게 났지만 아이 석한이 이놈은 태어나길 약하게 태어났어. 이 뼈도 성하지 않은데 그걸 끼니도 거르게 하고 끌고 다니냐. 기집애 굶는 거야 한두 끼 거른다지만 아이 네 오라버니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순옥이는 할머니의 이런 구박이 이골이 나서 눈 하나 꿈쩍 않고 밥을 먹었지만 결국 저는 그날 밤 아주 심하게 체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토약질을 하고 아침 나절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는 밤을 꼴딱 지새우며 제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앓는 저에게도 닿았지만 순옥이에 대한 것이 더 크셨어요. 혹여나 할머니가 제가 앓는 걸 눈치채면 순옥이의 종아리가 회초리 10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크면서 앓는 거야 흔한 일이다만 네 할머니는 석한이 네 몸에 돌멩이만 부딪혀도 순옥이 타글하시니 그 노릇을 어찌 막을까 싶구나. 차라리 둘 다 딸이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성 싶단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공평하게 사랑하셨지만 항상 제 그늘에 파묻히는 순옥이에게 더 마음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죠. 어쨌든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이 눈치챌 수 없도록 병간호를 해주어 저는 다음날 정오쯤엔 멀쩡히 나와서 밖으로 나가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니 아이들은 순옥이를 둘러싸고 전날 있었던 일들을 캐묻고 있더군요. 근데 너 거기서 뭐 하다 온 거야? 뭐라긴 뭐래. 겁쟁이들 놀라서 뛰어가는 거 구경하고 있었지. 평소 같으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을 순옥이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호기심이라는 게 원래 길지 않다 보니 동네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다른 놀이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며칠간 저에겐 계속해서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밥 시간이 되면 순옥이는 자기 몫의 멀건 죽을 반을 남겼다가 또 잠시 뒤엔 부엌에서 먹을 만한 걸 훔쳐 나오고 이러길 며칠을 이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삶에 숨어든 간첩과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에 순옥이의 뒤를 밟아보려 했지만 어찌나 재빠른지 번번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진 건 순옥이가 부엌에서 커다란 누룽지를 훔쳐 나오는 길에 할머니와 떡하니 마주치게 되면서입니다. 아이 망할 기집애가 어디서 못해 먹은 것만 배웠어? 할머니는 도둑을 키웠다며 순옥이에게 평소보다 곱절은 심하게 매질을 하셨어요. 특히나 누룽지를 훔쳐다 뭐에 쓰려 했냐고 추궁했지만 순옥이가 고집을 보이며 입을 다물고 있자 더욱 역정이 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매질은 종아리에서 그치지 않고 손이 닿는 곳곳이 온통 멍투성이가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그날의 매질은 보통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 없던 순옥이가 며칠을 앓아 누울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거지 꼬마 아이가 누구네 집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잡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로 그 여름 온 동네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간첩에 대한 소문과 병이 나도록 두들겨 맞은 순옥이의 누룽지 사건이 샅샅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거지 자매가 산자락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산에 간첩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결국 간첩 잡겠다고 올라간 동네 아이들은 꼬마 여자의 머리통에 겁을 집어먹고 달아난 꼴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순옥이는 어찌 알았는지 다급한 상황에서도 머리통이 어린 아이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 후 며칠을 순옥이는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거지 자매에게 제 먹을 걸 남겨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옥이가 할머니에게 두들겨 맞아 병이 난 동안 꼬마 아이는 배고픔을 못 견디고 마을로 내려와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 후 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일로 할머니와 순옥이의 골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둘 사이가 멀어졌던 건 순전히 순옥이의 감정이고 오히려 할머니는 심적으로 순옥이를 더 가깝게 여기게 된 게 분명했어요. 단지 여태 살아온 시간 때문이었을까요? 순옥이를 대하는 모진 태도에 변함이 없었을 따름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날 거지 자매들로 한바탕 소문이 있고 난 후 할머니가 이웃에 사는 고모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 순옥이 저게 사내로 태어났으면 원이 없었을 텐데 아이 어린 게 대범하고 남 위할 줄도 알고 에휴 석한이 저거는 아이 간이 작아서 순옥이만큼 뭘 할 줄을 몰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 둘이 바꿔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말만 그러지 말고 순옥이 구박이나 좀 그만해요. 어린 게 뭘 그리 잘못했다고 허구한 날 혼만 내요. 그러다 엇나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마저 기집애를 오냐 오냐 했다가 이 석한이가 자라면서 어디 기라도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쉰소리 하지 말고 네 집에나 가거라. 아이 이러다 석한이 끄겠다.
뒤늦게 할머니는 혹여 제가 잠에서 깨 할머니의 속마음을 전부 들을까 걱정을 하며 고모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 얘기를 전부 들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순옥이에게 자격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둘이 잘 어울리다가도 순옥이가 동네 아이들 중 대장 짓을 하며 일을 꾸밀 때면 저는 어김없이 반대를 해 패를 갈라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순옥이의 칭찬이라도 할라치면 귀를 막고 돌아서 버렸죠. 그것 말고도 못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후회되고 부끄러운 짓은 할머니가 순옥이를 별 이유 없이 혼을 낼 때 더는 막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 때만 해도 제 행동의 이유가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으로는 그때마다 변명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와 하나씩 차분히 떠올리니 마음 가장 밑바닥에 순옥이의 강한 성품에 대한 질투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제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우리 남매는 자라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동이는 저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조금씩 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의 끊임없는 구박을 더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죠. 그러다 우리가 17살이 되던 해 결국 순옥이는 완전히 가족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해 저는 가족들의 헌신으로 멀지 않은 도시로 나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순옥이는 할머니의 반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쌀집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순옥이가 공부를 참 잘했고 저는 그저 되는 대로 성적을 받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날 때부터 우리 남매의 운명이 정해진 상황이었기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느라 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옥이의 본디 성격이라면 학교 공부를 더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았을 법도 한데 이미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서인지 서운한 내색 한번 하지 않더군요. 저도 그쯤에는 순옥이와 떨어져 지내서인지 더는 순옥이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 그 해에 순옥이가 가족과 연을 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일의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로 도시로 나가게 되며 할머니께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저에게 옷가락지 한 쌍을 주시면서입니다. 나가 살면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법이니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팔아서 쓰도록 해라. 급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할머니 가지고 계세요. 귀한 반지인데 괜히 가지고 있다가 도둑이라도 맞을까봐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할머니가 시집 오며 가져온 귀한 반지라 오히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 먹은 일에 굽히는 법이 없던 할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자취방 한 구석 문갑 안에 보따리로 꽁꽁 싸매 넣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학기를 다니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방학이 끝나갈 때쯤 집안의 여러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반지에 대해 물으셨어요. 석하나, 일전에 너한테 줬던 옷가락지 아직 가지고 있냐? 요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다시 돌려줄 수 있겠냐? 그럼요 할머니. 이따 밤에 드려도 되죠? 그래, 그러려무나. 우리 새끼 급할 때 쓰라고 줘놓고 할머니가 면이 안 서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차피 저도 쓸 생각도 없었어요. 나갔다 와서 밤에 가져다 드릴게요. 사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옷가락지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던 터라 방학을 하고 집에 내려오면서 잘 챙겨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방으로 가서 가져온 짐을 몽땅 풀어헤쳤습니다. 자취방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짐을 전부 가져왔기 때문에 반지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따리에 보따리를 풀어도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는 그 길로 산을 넘어 자취방까지 20리 길을 되짚으며 걸어갔어요. 이미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더 되었기에 오는 길에 반지를 흘렸다면 누가 주워가도 주워갔을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밤중이 되어 저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웬만해선 반지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실 할머니가 아닌데 오죽 급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니 정말이지 당장 애라도 접시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고 뭐고 그만두고 나도 순옥이처럼 돈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며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르니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난리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든 생각이 제가 말도 없이 오밤중까지 들어오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저를 찾아 나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걸음을 재촉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순옥의 종아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빛 아래에서도 이미 부러진 회초리가 몇 개나 옆에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 망할 기집애, 네 오래비 방에서 뭘 했는지 얼른 말하지 못해?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옷가락질을 찾기 위해 온통 뒤집어 놓고 나간 방에 순옥이가 들어갔고 그 바람에 제 방을 뒤졌다고 오해를 받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려는데 문제가 제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 옷가락지 어디다 숨겼냐? 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순옥이가 옷가락지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더군요. 이때 재빨리 상황을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저는 그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60년의 세월을 후회로 보냈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추측해보면 늘상 혼나는 건 순옥이의 몫이어서 저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내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엔 하룻밤 매질로 끝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죄책감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순옥이는 이 일로 집을 나가 가족과 인연을 끊게 되었죠. 할머니는 순옥이가 잘못을 전부 털어놓을 때까지 매질을 그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순옥이는 안 그래도 고집 센 아이가 억울해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더욱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였습니다. 종아리에 피가 철철 흘러도 신음소리 한 번을 안 내뱉더군요. 보다 못한 식구들이 돌아가며 할머니와 순옥이를 말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중엔 어머니가 할머니께 난생 처음 소리를 질러 매질을 끝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 옷가락지 제가 가져갔으니 애먼 순옥이 그만 좀 잡으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회초리 준 할머니 손을 움켜 잡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은 전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때까지 고집센 얼굴로 땅만 보고 있던 순옥이도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죠. 그제야 저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그 후 60년을 지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처음보다 더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고작 몇 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졌다 생각했거든요. 이제와 생각하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이죠. 아무튼 다행스럽게 어머니의 생애 첫 반란은 할머니가 매질을 멈추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가운데 밤이 늦었기에 다들 곧장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을 잘 자는 편인데 그날은 새벽까지 선잠을 잤어요. 그러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별이 지고 새까매진 새벽에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석환아, 깼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순옥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순옥이가 방금 갔단다. 동구 밖까지 내다보고 왔어. 어머니의 흐느낌 속에 저는 머릿속이 엉망으로 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리에서 일어나 순옥이가 떠났다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아침 안개가 일고서야 멈췄지만 순옥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언제 눈물을 흘렸냐는 듯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가족들 모두가 순옥이가 떠날 걸 예상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째서 순옥이가 옷가락질을 훔쳤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는지 또 어디로 떠나는지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죄책감 때문인지 물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가슴에 순옥이는 멍울져 남았습니다. 사람은 참 야속한 동물이죠. 그래도 몇 년은 순옥이와 관련된 악몽도 꾸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 기쁨도 느끼며 순옥이의 존재를 가슴에 묻게 되더군요.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매일이 반복되는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시간은 흘러 1997년이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저는 벗어진 머리로 회사에서 이도 저도 아닌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더군요. 97년이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IMF로 경제 위기가 닥친 해였죠. 저 또한 그 폭풍에 휩쓸려 실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식들 대학 공부라도 끝마친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걱정이 덜했을 텐데 두 아이가 나란히 대학을 다니는 중이어서 한숨만 깊어졌었죠. 그때 아내는 받은 퇴직금으로 경력을 살려 사업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시기가 안 좋아도 어차피 당신 하는 일은 크게 호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자재 구입부터 하나에서 10까지 평소보다 배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대참 말을 듣는데 어찌 그리 순옥이가 생각이 나던지. 여태 의절하지 않고 잘 지냈다면 아내와 순옥이가 좋은 친구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업 제안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옳은 판단이었어요. 당신 말이 맞지. 하지만 퇴직금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애들 대학 공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실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였지만 용기가 부족했던 저는 섣불리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오전 나절을 침대에 누워 멍하게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전화가 울려대더군요. 저는 열린 귀로 그 소리를 뻔히 들으면서도 아내가 달려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으러 뛰어가며 저를 한번 흘겨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두 눈을 꾹 감고 도 닦는 사람처럼 넘겼습니다. 할 일도 없겠다. 다시 잠을 청해볼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내가 총총 걸음으로 들어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당신 찾는 여자예요. 누구냐고 물으니 순옥이라고 하던데. 맞죠? 당신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순옥이냐? 순옥이야! 오랜만이에요, 오빠. 목소리는 나이 들었지만 저는 단번에 순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할머니의 눈이 닿지 않은 곳에선 곧 죽어도 이름을 불러대던 순옥이가 저에게 오빠라고 하더군요. 다른 게 아니고 우연히 오빠 소식 들었어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어요. 저는 순옥이의 목소리만으로도 어린 시절이 떠올라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는데 순옥이는 사뭇 차분하게 할 말을 전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저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내심 순옥이가 거리를 두는 것이 서글펐지만 긴 시간 떨어져 지냈으니 천천히 다시 시작하리라 마음먹었답니다. 그래, 저는 순옥이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여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순옥이와 자연스레 얼굴 볼 기회도 생길 거라 여겼거든요. 순옥이의 투자로 시작한 사업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으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밥이라도 한 끼 하고 싶었지만 사업상의 투자는 순옥이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이루어져 만날 기회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만큼 어렸을 적 순옥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 순옥이와 얼굴을 대면하는 일은 정말 뜻하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며 순옥이와 저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자식이라곤 쌍둥이 남매인 우리 둘이 전부였기에
싫든 좋든 우리 남매는 함께 상을 치렀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관계의 전환점이 오지 않으려나 내심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욱이와의 관계는 평행선을 그으며 다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쯤 하면 마음을 풀어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순욱이에 대한 원망도 차츰 커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처음에 얘기했듯 순욱이가 암에 걸려 더는 치료할 방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번이 우리 남매가 터놓고 얘기할 마지막 기회란 걸 알았지만 용기가 없던 저는 순욱이를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순욱이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순욱이의 자는 모습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고 지친 동생을 보니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순욱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잠에서 깨어있을 뿐이지 얼굴이 엉망인 것이 순욱이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몇 번이나 다녀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말하는 순욱이의 얼굴엔 할 말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 또한 이번엔 때를 놓치지 않고 옷가락지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더 늦어지면 겨우 생긴 용기가 사라지고 또다시 말문이 막힐 것 같아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가,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단다. 우리 17에 할머니 옷가락지가 없어졌던 일 너도 기억하지? 하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순욱이의 표정은 평온했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네가 이 도둑으로 몰려 가족을 떠났지 않았겠소? 그게 내 평생의 짐으로 남아있단다. 사실 그 옷가락지를 잃어버린 건 나였어. 온 방안을 다 헤집어도 반지가 없길래 그 길로 자취집까지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이 반지를 찾으러 나갔다 왔는데 이미 네가 도둑을 누명 쓴 후더라. 그때 잘못된 걸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단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단지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얘기를 끝내고 나니 차마 고개를 들어 순욱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윈 순욱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쥐더군요. 오빠가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가락지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다 사라질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순욱이를 보았습니다. 순욱이는 야위고 늙은 얼굴에 개구진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어떻게든 지긋지긋한 그 집에서 벗어날 핑계가 필요했다면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순욱이는 어느 하루 제 자취방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들렀다가 옷가락지를 훔쳐 나갔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저를 놀래켜줄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달 후 급전이 필요해 반지를 달라는 할머니와 제 대화를 엿듣고 다시 돌려주러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할머니가 보셨던 거고 다짜고짜 순욱이를 반지 도둑이라며 매질을 시작하셨다더군요. 그때 순욱이는 집을 나가겠다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질이 끝나고 까만 새벽이 왔을 때 피가 터진 종아리를 하고 집을 나간 거였죠. 그 후 반지를 미천으로 시장에서 시작한 장사는 하는 족족 큰 돈을 벌어들여 후에 제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부자가 된 것이죠. 집 나오고 한동안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적 기억들만 떠올려도 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 오빠랑도 그쯤엔 뭐 때문인지 소원했잖아요. 그러다 엄마가 생각나 연락을 하게 됐고 아주 가끔 안부만 전하면서 지내게 됐죠. 순욱이는 숨이 차는지 한참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때가 언제더라? 이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엄마가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찾으신대요. 어린 나한테 못할 짓을 하셨다고, 미안하다시며 찾으신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제와 미안한 걸 왜 그렇게 모질었냐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옥의 말은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무척 힘든 얼굴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간호사들의 권유로 이야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힘없이 침대에 눕는 순옥이에게 다음날 올 테니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다음날엔 제가 병이 나 며칠을 순옥이를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을 간신히 버티던 순옥이는 제가 다시 찾아갔을 쯤엔 혼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내 동생 순옥이가 작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돌이켜보면 살면서 겪었던 큰일 중 대다수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았는지, 남은 날이 많지 않아서인지 이제야 저도 철이 드나 봅니다. 욕심이라는 걸 알지만 단 하루만 더 순옥이가 힘을 내주어 지난 추억들을 웃으며 나누고 싶네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